수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붙는 인물이었죠. 독립운동가, 망명객,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하지만 이 모든 이름표 뒤에는 늘 깊은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삶은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길 위에서 단 한 사람,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모든 경랑을 함께 헤쳐나간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프란체스카 도너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이 낯선 동양의 늙은 지도자 곁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을까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저 대통령 부인이라는 호칭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지 함께 탐구해볼 기회가 될 겁니다. 그녀의 헌신이 단순한 부부애를 뛰어넘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1930년대 유럽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국제사회의 냉대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망명객 신세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의 외침은 때로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193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회의장. 수많은 외교관과 정치인들이 활기 넘치게 오가는 그곳에서 이승만 박사는 홀로 고독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조국의 운명이 그리고 오랜 투쟁의 피로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의 뒷모습에서는 강인함 속에서도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묵인하는 분위기였고 약소국인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러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 한 척의 의지에 항해하는 선장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온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호기심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인 프란체스카 도너였습니다. 그녀는 활기 넘치는 회의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고독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승만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길고 지친 여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보기에 동양에서 온 이 늙은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특별했을 겁니다.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박사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개인의 고독을 넘어선 한민족의 염원과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서류들과 씨름하며 밤늦도록 외교문서에 몰두하는 이승만 박사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의 모습에서 프란체스카는 어떤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던 것이죠. 그녀의 눈에 비친 이승만은 단순히 나이든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비록 지금은 외롭고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프란체스카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그의 이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망명객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한민족의 정신과 마주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정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지의 땅, 미지의 운명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과연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프란체스카가 안정된 유럽의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조선으로 향하게 된 그 놀라운 결단과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안정된 유럽의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지의 땅, 미지의 운명 속으로 뛰어들 용기. 과연 프란체스카는 그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답은 예였습니다. 한 남자의 고독한 신념에 이끌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길을 선택했죠. 그 누구도 상상 못할 그녀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가이자 망명객, 그리고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수많은 이름표를 가졌지만 그 모든 이름표 뒤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국제사회는 냉담했고 조국은 식민지로 신음했으며 그의 이상을 함께 나눌 동지조차 찾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는 마치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국제회의장의 활기 속에서도 혹은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밤늦도록 고뇌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묵묵히 혼자서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독이 묻어났을 겁니다. 프란체스카의 눈에 비친 이승만은 단순한 나이든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쳐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불굴의 의지, 그리고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던 것이죠. 세상이 그를 외면하고 고립시킬수록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연민과 함께 그의 숭고한 이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더욱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한 인간의 굳건한 신념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였습니다. 어쩌면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이 홀로 걷고 있던 그 험난한 길을 자신이 함께 걸어야 할 운명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배의 등대지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프란체스카는 안정되고 익숙했던 오스트리아의 삶을 뒤로하고 낯선 땅 조선으로 향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고즈넉한 알프스 자락의 평화로운 풍경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보살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거대한 역사적 소명에 대한 헌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승만이라는 개인을 넘어 그가 품고 있던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함께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마침내 프란체스카가 태평양을 건너 미지의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오스트리아와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을 향한 열망과 식민지의 아픔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사회는 그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승만 박사의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쓰고 때로는 실수하며 웃음 짓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예절을 익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애정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승만의 부인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연설을 할 때면 그녀는 그의 옆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때로는 그의 외교 활동을 돕기 위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예국 특사들과 소통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그녀는 이승만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조국을 향한 그의 열망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이승만 박사가 겪었던 고독한 투쟁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더없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쳐 한 남자의 꿈을 넘어 한 민족의 염원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내조를 넘어 대한민국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었죠.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 땅에는 또다시 거대한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한반도는 이념의 대립으로 갈갈이 찢겼고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립되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 독립국가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모든 정치적 고립과 외로운 결단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죠. 마치 사방이 적군인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며 외로운 전쟁을 함께 싸워나간 이가 바로 프란체스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부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때로는 냉철한 통역관,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조언자로서 이승만 박사의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죠.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프란체스카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특사들과의 회담에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을 넘어 복잡한 외교 현장에서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어조까지 일권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전략적인 판단을 돕기도 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외교 문서들을 밤늦도록 정리하고 교정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죠.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다듬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대한민국의 첫 얼굴이 세계에 비치는 모습 하나하나에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은 존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을 뒤로한 채 피난길에 오르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 와중에도 국가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고뇌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이때도 프란체스카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가로지르며 피난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지친 이승만 박사의 손을 잡고 굳건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쟁의 불안감과 피로가 역력했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낡은 손가방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고, 틈만 나면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자처하며 밀려드는 국내의 통신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고독한 투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뱃머리를 붙들어주는 등대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프란체스카는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참혹한 전후 복구 과정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렬했던 순간들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배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이 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역사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외로운 전쟁은 훨씬 더 고독하고 힘겨웠을지도 모릅니다.